안녕하세요. 캠벨 생명과학 시판 생물 공부 함께하고 있는 이정민입니다. 자, 우리 이제 식물 부분 들어와서 지난 35장에서는 식물의 영양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뿌리, 줄기, 잎 부분의 구조 부분 정리했었는데요. 자, 식물이 이렇게 영양기관을 갖추고 생존에 필요한 양분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이 획득한 물질들의 수송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36장에서는요. 식물들이 필요한 양분을 획득하는 과정을 보실 텐데요. 사실은 식물 종류에 따라서 사실은 모든 생물이 그렇지만 주변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 자기가 해야 하는 기능들을 그 환경에 맞게 발전을 시키기 때문에 사실은 생물 종에 따라서 이 물질을 수송하는 과정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전부 다 공부하려면 우리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6장에서는 주로 관나발을 갖추고 물관부와 체관부를 갖추고 이 식물들이 필요한 물질들을 획득하는 과정에 대해서 주로 공부를 하실 텐데요. 자, 진화의 관점으로 보시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그 원핵 생물이라고 알고 있는 그 생물 중에서도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생물 종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광합성 세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원핵 생물 예를 드는 이유는 굉장히 하등했던, 그죠?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가장 하등하다고 생각하는 생물들 중에도 이 광합성이라고 하는 상당히 발달된 과정을 진행할 수 있었던 생물들이 있었다라는 점에서 아마 그 생물들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육지 식물들의 조상격이 될 텐데요. 그 광합성 세균들로부터 조금씩 발달해서 진화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수중식물로부터 시작해서 육상식물로 진화했다라고 우리는 보통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진화 과정에서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었을 것이냐? 자, 일단은 식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식물성이야, 동물성이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이 생물이 광합성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관점이죠. 그런데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뭐 주변을 쐬고 널린 거 물이라고 치고 이산화탄소하고 빛을 획득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이때 획득된 양분들을 사용을 한다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저장을 할 수 있도록 이 수송하는 기관들이 발달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은 우리 전체적인 진화 과정이 수중에 있던 생물들이 육상으로 진화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식물도 마찬가지로 수중에 있는 우리가 왜 보통 얘기하는 조류요. 그 새 조류 말고 물속에 있는 그 조류들. 그 조류들이 육상식물들의 조상격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조류들 같은 경우에는 광합성에 필요한 빛이라거나 이산화탄소 또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산소는 무조건 필요한 거거든요. 자, 수중생물들 같은 경우에 광합성 생물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필요한 기체들이나 혹은 빛들을 그냥 물속에서 그대로 획득을 했었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빛에 대해서 보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물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빛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에너지가 커서 투과력이 큰 빛들은 조금 물속 깊은 곳까지 도달할 수 있었을 것이고 에너지가 작은 빛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수면 근처까지만 도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점에서 수중생물들 같은 경우에는 점점점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조금 분포가 약해지는 수면 부분에 주로 분포를 많이 하게 되는 패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체 관점에서도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공기 중에 있었던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녹아든 물 속에 있는 기체들을 이용을 해서 생존에 필요한 기체를 획득을 했어야 됐을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심 깊은 곳보다는 수면 가까운 곳에 조금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식물들의 분포가 다양한 편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식물들이 이제 육지로 진화를 해서 나오게 되면서 육지 환경은 크게 다른 점이 필요한 영양분들은 땅속에서 획득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기체 같은 경우에는 공기 중에서 획득을 해야 한다라는 점에서 이 지상부하고 지하부에서 정확하게 역할 분담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뿌리 부분 같은 경우에 이거 좀 굉장히 키가 큰 나무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제가 예상하는 이유는 뿌리가 상당히 넓은 부분까지 분포를 하고 있죠. 자, 뿌리가 이 정도로 넓은 부분까지 분포를 하게 된 것도 일종의 진화의 산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 자, 식물이 가지고 있는 전체 부분을 우리 35장에서 구조 정리하실 때 아래쪽 부분을 지하부라고 얘기를 했을 거고요. 루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위쪽 부분을 지상부라고 해서 큼직하게 두 개 이것도 나름대로 식물의 이제 기관계라고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지하부에 해당하는 뿌리 같은 경우에는 주된 기능이 땅 속에 들어있는 물과 무기 양분을 흡수하는 것이 주된 기능입니다. 제가 주된 기능이라고 강조를 해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땅속 그 사이사이에 공기층에 산소가 있기 때문에 뿌리에 있는 세포들을 위해서 호흡하는 기능도 있긴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지만 주요하지 않다라는 거.
중요한 건 지하부에 있는 뿌리 부분에서 물과 무기양분을 흡수한다라는 얘기는 우리 생물이 가지고 있는 기관들은요, 자신의 기능을 좀 더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구조나 크기 면에서 발달이 되게 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지금 이렇게 이 식물이 뿌리가 넓게 분포하게 된 이유는 아마도 짐작을 해보건데, 이 식물의 길이가 길지 않다고 한다면 이렇게 뿌리가 넓게 분포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점점점 식물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우리 뿌리가 수행해야 하는 기능 크게 네 가지가 있었는데, 흡수, 호흡, 그 다음에 지지, 양분 저장 네 가지가 있었는데, 식물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지지 기능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게 되죠. 그리고 지지를 하면서 이 거대한 식물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필요한 양분들이 많아졌을 거고, 그 양분 획득이라거나 지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옆으로 넓게 퍼지는 패턴이 보이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식물의 그림을 봤을 때, 아, 뿌리 이렇게 넓은 거 보니까 이 식물 축척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엄청 큰 식물인가 봐 라고 예상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반면에 지상부는 우리 구조 파트에서 정리하실 때 잎하고 줄기 부분 두 가지 부분으로 정리를 했었는데요. 이 지상부에서 일단 주로 수행해줘야 하는 기능은 공기 중에 있는 CO2와 호흡을 하기 위한 산소를 획득하는 과정이고, 또는 광합성에서 만들어진 산소를 방출한다거나 혹은 호흡 결과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를 방출한다거나 하는 기능이 이제 잎에서 수행해줘야 하는 기능일 겁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잎에서 수행하게 되는 또 하나의 기능이 오늘 수업할 때 진행이 되실 텐데요. 상당히 이거 왜 하지 싶은 작용이 하나 있죠. 우리 생물에게 있어서는 물이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될 텐데, 식물의 생활사를 보게 되면 증산작용이라고 해서 물을 반드시 잃어버리는 과정이 있습니다. 꼭 필요해서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 어느 정도 증산작용이 활발한 걸 보면 이 증산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식물에게 뭔가 좀 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증산작용이 이루어지는 장소도 이제 지상부에 해당하는 잎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또 지상부를 차지하고 있는 상당 부분은 줄기 부분이 분포를 하고 있는데, 줄기 부분은 운반의 기능이 주된 기능입니다. 따라서 이 수중에 존재하고 있던 식물들이 육지식물로 올라오게 되면서 여기에 지금 관다발 조직의 진화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수중식물에서 육지식물로 진화해오는 과정에 최초로 이제 육지식물로 등장을 했었던 식물이었다고 예상을 하는 것이 선태류라고 하는 우리 이끼 종류들이죠. 근데 이 선태류 같은 경우에는 이 선태류들끼리도 약간 진화 관계가 있어서 초기의 선태류 같은 경우에는 줄기와 이 뿌리라거나 잎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땅에서 획득해야 하는 부분하고 공기에서 획득해야 하는 부분이 다른데, 그 필요한 획득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그 효율성이 떨어졌겠죠. 그래서 사실은 진화하는 과정에서 뿌리, 줄기, 잎 구분이 잘 안 됐던 구조가 이 줄기와 뿌리와 잎이 구분이 되는 구조로 발달을 해왔던 거고요. 그리고 요 줄기, 뿌리, 잎이 구분이 된다라고 했을 때 줄기 부분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물질을 운반하는 물관부나 체관부의 구조가 발달을 하게 되면서 육지 생활에 적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오늘 아마 공부 내용이 뿌리 부분하고 지금 지상부 부분하고 두 개를 구분을 해서 두 부분에서 기능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실 거고요. 일단은 지상부 얘기를 좀 먼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상부 구조라고 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줄기와 줄기와 잎 구조를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 목표는 하나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우리가 이제 각각의 부분들을 정리를 할 때 생물학기 특히 하나의 목표를 두고 생각하면 굉장히 단순해지면서 내용이 명확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자면 분자생물학 파트에서는 DNA 정보를 가지고 단백질을 만들겠다라거나, 내지는 동물생리학 파트에서는 어떻게든 뭔가를 해가지고 내가 에너지를 내기 위한 과정을 진행을 하겠어 라든지, 또 자극과 반응 파트에서는 자극이 들어왔을 때 내가 죽지 않고 생존을 유지하면서 적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라는 식으로 최종의 목표 하나를 딱 결정을 해놓게 되면 모든 현상들이 그 부분을 위해서 밀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식물 같은 경우는 최종 목표를 뭐로 잡을까요? 최종 목표는 최소한 에너지를 적게 써서 광합성을 해가지고 살아남겠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모든 구조들이 이 광합성을 하기 위해 유리한 구조로 발달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뭉뚱그려 놓으니까 뭐가 어떻겠다라는 건 잘 구분이 안 되시죠? 그렇죠? 자, 일단은 식물에게 있어서 지상부 구조 중에서 광합성을 하기 위해 적합하다라고 하는 거, 가지를 얼마만큼 쳐서 이게 판단을 잘 해야 하는 것이 무조건 가지 많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가지 많으면 좋은 거 아닙니다. 왜냐면 식물에게 있어서 가지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한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그냥 많이 할수록 좋은 거야. 이게 아니고 가지를 칠 때 들어가는 에너지에 소모하고 그 가지를 쳐서 내가 잎을 확보를 했을 때 이 광합성 결과 내가 얻게 되는 에너지하고 더하기 빼기를 해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가 유리하다라고 하면 가지를 치는 것이고 그게 아니야 라고 하면 가지 포기. 이거 해봤자 별로 남는 거 없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가지를 얼마만큼 칠 것이냐 또 잎을 얼마만큼 어떻게 분포를 시킬 것이냐 잎을 잔뜩 분포를 시켰는데 잎 위에 또 위에 이렇게 되면 계속 빛을 가려지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광합성의 생산량이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 식물에게 있어서 불리한 조건이 됩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지를 친다거나 잎을 분포를 시킨다라거나 키를 얼마만큼 키울 것이냐. 식물의 신장이라고 하는 것은 장단점이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생물에게 있어서 그로서 자란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과정이죠. 여러분들 성장기 때 많이 먹어라 라는 말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성장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에너지를 쓰는 과정인데 그 에너지를 소모를 해서 키가 커진다라고 하면 빛에 도달하기 쉬워진다라는 점에서 광합성이 유리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모든 작용들이 왜 장점과 단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키가 커지게 되면 문제가 아래쪽에 있는 가지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그늘이 발생을 하죠. 그렇죠? 그럼 이제 그늘 쪽에 숨어있는 잎들 같은 경우에는 광합성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뭐 이런 식의 단점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식물이 광합성에 대해서 유리한 구조로 발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저거 다 따져서 요거 가지 치는 게 좋겠다. 혹은 키 좀 키우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식물의 구조를 발달시킨다라고 하는 거니까 생각보다 식물이 조금 머리가 아픈 생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세분화시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자, 줄기 부분이야 라고 하는 거. 줄기는 일단 기본적인 기능, 얘도 사실은 기능 네 가지가 있었는데 여기 지금 보시는 지지 기능하고 양분 수송하는 거 하고 사실은 줄기 부분에도 피목이라고 하는 목본 같은 경우에 피목이 있어서 호흡할 수 있었고요. 또 식물 종에 따라서는 양분을 저장하는 식물들도 있었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지금 얘기하는 데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지지 기능하고 양분 수송 기능이 주된 기능이니까 자, 그렇다면 줄기는 이 두 가지의 기능을 충분하게 수행을 하기 위해서 적합한 구조로 발달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죠? 가지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상당히 소모가 되는 과정이고 그에 비해서 이제 광합성을 한다라고 했을 때 광합성에서 내가 얻게 되는 장점 이것들을 더하기 빼기를 해서 남는 장사다라고 하면은 가지를 치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고 신장도 마찬가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줄기 부분이 자란다라고 하는 거 여기서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로지 어디로 가는 거냐면 그렇지 광합성으로 갈 때 그렇죠?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효율적이냐라고 하는 판단 기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잎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잎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되게 조그마한 식물들이 있어요. 우리 왜 그 한강공원 같은 데 가면 되게 자주 보이는 잡풀 중에 뭐 별꽃이라고 하는 식물 같은 경우에는 잎이요 크기가 되게 조그맣니다. 뭐 크기가 한 1.5mm 뭐 이 정도 그런 잎이 있는가 하면 저기 열대 지역 가시게 되면 소위 막 그 뭐 동화 같은 거 보면은 막 애기들이 막 이렇게 우산처럼 쏘고 다니는 그런 잎 같은 경우는 막 길이 20m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잎이라고 하는 거는 왜 저렇게 크기와 생김새가 다양한 것이냐? 목표는 하나죠. 그렇죠? 이것도 생물이기 때문에 광합성해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가 넓이를 넓혀가지고 빛을 받는 면적이 넓은 것이 좋은 것이냐. 근데 문제는 내가 빛을 받는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그 잎의 크기를 키우다 보니까 그 에너지 소모 때문에 내가 굶어 죽겠어. 이렇게 되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 광합성에 대한 광합성 효율에 대한 측면하고 에너지 소모에 대한 측면을 비교를 해봤을 때 가장 적합한 형태와 크기로 발달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어요.